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고 싶네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텅 빈 붉은색 벨벳 보석함이 화장대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마치 나를 비웃으며 쩍 벌린 입 같았다. 화장대 앞에 공기가 순식간에 쫙 빨려나간 듯 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고 가슴속에서 쿵쾅대는 심장 소리는 고막을 마구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거대하게 울렸다. 내 손가락은 허공에 뻣뻣하게 굳은 채 멈춰 있었고 손끝은 너무 힘을 준 나머지 죽은 사람처럼 허옇게 질려 있었다. 벨벳의 감촉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내 손끝에는 독사에게 물린 것 같은 끔찍한 통증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없어졌다. 내가 무려 석 달치 비상금을 악착같이 모아서 마침내 외국계 기업 임원 자리에 오른 것을 기념하며 나 자신에게 선물했던 까르띠에 목걸이. 수없이 밤을 새우며 야근하고 위경련이 와서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해대면서도 기어이 하이힐을 신고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던 내 핏빛 어린 전리품이 그야말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침실 안의 공기는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오직 벽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고 그 소리는 매 순간 내 곤두선 신경을 질근질근 밟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식은땀이 척추를 타고 구불구불 흘러내리며 실크 잠옷을 축축하게 적셨다. 나는 획 고개를 돌려 옷장 꼭대기에 공기청정기 미니어처처럼 위장해둔 반려동물 홈카메라를 뚫어질 듯 노려보았다. 그것은 잔병치레가 잦은 우리 집 렉돌 고양이를 지켜보기 위해 내가 일부러 설치해둔 것이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침대 끝에 내팽개쳐 두었던 스마트폰을 움켜쥐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눈을 찌를 듯한 빛 때문에 안구가 찢어질 듯 시큰거렸지만 나는 감히 눈을 깜빡일 수조차 없었다. 잠금을 풀고 홈카메라 앱을 눌렀다. 손가락 끝으로 화면을 밀어넘기는 동작은 손이 너무 떨려 3번이나 연속으로 빗나갔다. 마침내 화면이 지난 녹화 영상으로 넘어갔다. 시간은 오늘 오후 2시로 거슬러 올라갔다. 영상 속에서 현관 도어록의 일정한 버튼음이 들려왔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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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이어서 잠금 장치가 무겁게 튕겨나가는 찰컥 소리가 났다. 그것은 아무 번호나 눌러보는 소리가 아니었다. 비밀번호를 달달 외우고 있는 자의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능숙한 터치였다. 문이 열렸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가을 낙엽과 진흙이 잔뜩 묻은 검은색 통국 구두가 어제 내가 걸레질로 얼룩 하나 없이 닦아놓은 원목 마루를 거침없이 짓밟았다. 어머니였다. 나의 시어머니 김순자. 홈카메라 영상 속의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늘 자랑하기 좋아하던 그 명품 카디건을 걸친 채 자기 집인 양 익숙하게 거실을 가로질러 내 안방으로 곧장 직진했다. 고양이 숨숨집에 웅크려 덜덜 떨고 있는 렉돌 고양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나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입안에서 점차 녹슨 쇠 같은 비릿한 피 맛이 퍼져나갔다. 영상 속 시어머니는 내 화장대 서랍을 거칠게 확 잡아당겼고 내가 평소 애지중지하며 종류별로 정리해둔 화장품들은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한쪽으로 푹 밀려났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하게 그 붉은색 보석함에 꽂혔다. 아이고, 이 망할년이 이렇게 비싼 걸 꿍쳐두고 있었네.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소리는 기계음이 섞여 약간 뭉개졌지만 그 당당하고도 탐욕스러운 말투만큼은 차가운 쇠못이 되어 내 관자놀이에 정통으로 박혀들었다. 그녀가 보석함을 열자 두 눈이 순식간에 무서울 정도로 번뜩였다. 거친 손가락으로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 목걸이를 낚아채더니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빛에 이리저리 비추어 보았다. 쯧쯧, 이렇게 비싼 걸 그 천박한 목어귀에 걸고 다니다니 완전 돈 지랄이지. 마침 내일 우리 아름이 선자리에 차고 나가면 딱이겠네. 새로 산 원피스에 이거 하나 걸치면 그 금수저 놈 기선 제압은 문제없겠어. 시어머니는 일말의 수치심도 없이 중얼거리며 흠집투성이인 자신의 낡은 핸드백 속으로 목걸이를 쑤셔 넣었다. 그러고는 서랍을 제대로 닫지도 않은 채 그저 당당하게 안방을 빠져나갔고 그녀의 통국 구두는 원목 마루 위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진흙 발자국을 길게 남겼다.
스마트폰이 힘 풀린 내 손에서 미끄러져 푹신한 카페트 위로 떨어지며 툭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끔찍한 구역질이 밀려왔다. 단순히 목걸이를 도둑 맞았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내 고유의 영역을 무참히 짓밟히고 사생활의 밑바닥까지 깡그리 털려버린 듯한 그 지독한 굴욕감 때문이었다.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25억 원짜리 전셋집은 내가 결혼 전 모아둔 통장 잔고에 친정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모은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 보증금으로 보태주신 덕에 겨우 얻은 집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마치 남의 집에 얹어 사는 도둑년이 된 것처럼 내 침실에서 벌거벗겨진 기분이었다. 두 눈을 감자 결혼 전 어느 날의 기억이 통제할 수 없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오후, 서울의 거리는 빗물에 씻겨 잿빛으로 우중충하고 차가웠다. 박은욱은 내 두 손을 꼭 쥐고 친정 부모님 앞에 서서 눈물이 날 만큼 진실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자기 집은 흙수저라 부모님이 보태주실 돈이 한 푼도 없지만 평생을 바쳐 나에게 보답하겠다고 나를 여왕처럼 떠받들고 살겠다고 맹세했다. 그때의 나는 사랑만 있으면 계급의 격차 따위는 메울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순진에 빠졌었다. 우리 부모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예단비는커녕 도리어 최고급 혼수를 풀세트로 바리바리 싸주셨다. 그저 내가 시댁에서 기죽지 않고 허리 꼿꼿이 펴고 살기만을 바라셨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진실했던 눈물은 그저 악어가 포식하기 전에 흘리는 타액에 불과했다. 철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이어서 슬리퍼를 질질 끄는 박은욱의 발소리와 유행가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뜨거운 신물을 억지로 꿀꺽 삼켰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실내화도 신지 않은 채 차가운 맨발로 한 걸음 한 걸음 안방을 걸어 나갔다. 거실에는 박은욱이 친정 부모님이 2천만 원이나 주고 사주신 이탈리아제 최고급 천연 가죽 소파에 대자로 뻗어 있었다. 그는 겉옷조차 벗지 않은 채 한쪽 양말만 대충 벗어 카페트 위에 휙 던져놓고는 양손에 스마트폰을 쥔 채 게임 화면에 현란한 불빛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왔어.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화면을 미친 듯이 터치하며 말했다. 빨리 밥 좀 차려봐. 배고파 죽겠네. 아, 맞다. 내일 엄마가 갈비찜 드시고 싶다니까 당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 가서 신선한 고기 좀 사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앞까지 걸어가 오만방자하게 누워있는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꺼져있는 텔레비전 화면 위로 창백하게 질린 내 얼굴과 핏발선 두 눈이 비쳤다. 나는 내 스마트폰 화면을 그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고는 곧장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홈카메라 영상 속 시어머니의 우리 아름이 선자리에 차고 나가면 지라는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유난히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다. 박은욱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게임 오버를 알리는 처참한 효과음이 터져나왔다. 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빛에 한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짜증스럽고 귀찮다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펄쩍 뛰며 사과하지도 않았고 당장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물건을 돌려놓으라고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소파에서 느릿느릿 몸을 일으켜 세울 뿐이었다. 뼈마디에서 뚜둑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슬리퍼를 질질 끌고 주방으로 걸어가 양문형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각기가 웅웅 돌아가는 소리가 쥐죽은 듯 고요한 공기 속에서 무한히 증폭되었다. 그는 유리잔을 하나 꺼내더니 얼음 정수기 버튼을 눌렀다. 가거름이 쨍그랑거리며 잔 안으로 쏟아졌고 이내 차가운 물이 콸콸 채워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는 그 얼음물 잔을 들고 터덜터덜 걸어왔다. 유리잔 겉면에 맺힌 물방울이 그의 손가락을 타고 원목 마루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는 대리석 거실 테이블 위에 물잔을 쾅 하고 거칠게 내려놓았다. 둔탁한 파열음이 울렸다. 얼음물 좀 마시고 열 좀 식혀. 그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아 능숙하게 다리를 꼬더니 다시 스마트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려버렸다. 나는 그 물잔을 뚫어질 듯 노려보았다.
수면 위로 떠오른 얼음 조각들이 짤랑거리며 부딪혔고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당신은 뭐 할 말 없어. 내 목소리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끔찍하게 쉬어 있었다. 박은욱은 푹 한숨을 쉬더니 짜증스럽다는 듯 손을 뻗어 자기 머리를 신경질적으로 헝클어뜨렸다.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유난이야? 엄마도 아름이 시집보낼 걱정에 다급해서 그러셨겠지? 걔도 이제 내일 모레면 30인데 겨우 돈 많은 집안이랑 선자리가 잡혔으니 어떻게든 뽀대는 내야 할 거 아니야? 그는 고개를 쳐들더니 기가 막히게도 되레 나를 나무라는 눈빛을 띄었다. 당신 이제 외국계 기업 임원이잖아. 연봉도 빵빵하면서 그깟 목걸이 하나가 뭐 대수라고 그래? 내일 백화점 가서 새로 하나 더 사면 되잖아. 가족끼리 좀 둥글둥글하게 넘어가고 쪼잔하게 따지지 좀 마오. 고작 이런 일로 기어이 돌려받겠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엄마 체면이 뭐가 되겠어?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킬 작정이야? 당신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뒤통수 치는 몹쓸 년소리라도 듣고 싶어. 그의 입술이 달싹거릴 때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쏟아져 나오는 그 말들은 시뻘겋게 녹슨 톱이 되어 내 이성의 끈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썰어버리고 있었다. 둥글둥글하게. 집안 망신. 새로 하나 사. 내 시선은 아나무인인 그의 뻔뻔한 낯짝에서부터 천천히 이동해 그의 뒤편에 걸려있는 85인치 삼성 텔레비전을 향했고 주방에 있는 초고가 양문형 냉장고로 향했으며 구석에 조용히 세워져 있는 다이슨 청소기로 향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부모님이 혹여나 귀한 딸 기죽을까 봐 당신들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털어 사주신 혼수였다. 그런데 저 인간은 낡아빠진 옷가지 몇 벌 외에는 맨몸뚱이 하나만 달랑 끌고 온 주제에 이 모든 것을 제 권리인 양 뻔뻔하게 누리면서 이제는 내 자존심마저 짓밟고 나더러 너그러워지란다. 꼬리뼈에서부터 기이할 정도로 서늘한 감각이 찌릿하고 솟구치더니 순식간에 온몸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다.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치던 두 손이 이 순간 거짓말처럼 멈추었다. 명치를 꽉 틀어막고 있던 이른바 고구마 100개는 처먹은 듯 턱턱 막히던 그 분노의 덩어리가 이 서늘함에 의해 차갑고 단단한 얼음 덩어리로 응고되어 버렸다. 나는 악을 쓰며 소리치지도 않았고 툭하면 소리를 빽빽 질러대는 막장 아침 드라마 여주인공처럼 그 면상에 얼음물을 확 끼얹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눈을 내리깔고 거실 테이블 위로 물잔에서 흘러내려 고여있는 물자국을 가만히 응시했다. 내 입꼬리가 통제할 수 없이 위로 실룩 올라가더니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섬뜩하고 차가운 미소를 만들어냈다. 알겠어. 내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억양 하나 없이 뼛속까지 차분한 목소리가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무슨 뜻인지 알았어. 박은욱은 흠칫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이렇게 순순히 물러설 줄은 꿈에도 몰랐던 모양이었다. 이내 그의 얼굴에는 득의양양하고 홀가분하다는 듯한 징그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래, 그래야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라니까. 그는 신이 나서 다시 게임 앱을 터치했다. 아, 내일 갈비찜 고기 넉넉하게 사와. 아름이 선보고 나서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간다니까. 나는 돌아서서 두 번 다시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안방으로 곧장 걸어 들어갔다. 그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내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는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 자리에는 소름 끼치는 절대적인 정적만이 남았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박은욱. 내가 이 집의 모든 것을 내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나 믿고 빨아먹던 그 잘난 호구짓이 완전히 끊겼을 때도 여전히 다리를 꼬고 앉아 나더러 둥글게 살라고 짓거릴 수 있을지 똑똑히 지켜봐 주마.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칙칙했다. 두꺼운 먹구름이 서울 하늘을 무겁게 짓누르며 당장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다. 6시 30분, 박은욱은 칼같이 일어났다. 그는 여느 때처럼 화장실을 물바다로 만들어 놓으며 씻고 나오더니 내가 200만 원이나 주고 맞춤 제작해준 정장으로 빼입고 나왔다. 그는 전신 거울 앞에서 꼴값 떨며 넥타이를 고쳐매고는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나간다. 그는 이불을 툭툭 치며 경쾌한 목소리로 짓거렸다. 저녁엔 삼겹살 구워 먹자.
당신 퇴근길에 마트 들러서 고기 좀 사와. 그 흑돼지 제일 비싼 걸로 사오고 싸구려 사오지 마라. 알겠어. 나는 눈을 감은 채 잠에 취한 듯 나른하게 대답했다. 무거운 철제 현관문이 쿵 하고 둔탁하게 닫히고 도어록이 다시 잠기는 삐리릭 소리가 텅 빈 복도를 울렸다. 문이 닫히는 그 1초의 순간 나는 번쩍 눈을 떴다. 덮고 있던 이불을 거칠게 걷어찼다. 세수하러 가는 대신 곧장 책상으로 다가가 노트북을 열었다. 열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회사 인트라넷에 빠르게 접속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일주일치 연차 휴가 신청서를 올렸다. 사유란에는 딱 4글자만 적었다. 개인 사정. 노트북을 덮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어젯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백 번은 들여다봤던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가 무섭게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에서 가장 신속한 VIP 포장이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원의 목소리는 상냥하고 전문적이었다. 나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발밑으로 개미떼처럼 꼬리를 무는 아침 출근길 차량 행렬을 내려다보며 쇳덩이처럼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다. 포장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풀 패키지로요. 종류별로 분류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건 나사못 하나까지 남김없이 싹 다 긁어 모아 싸주세요. 급행료는 2배로 쳐서 드릴 테니 제 요구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4시간 안에 이 집을 완벽하게 텅 빈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오전 10시 정각. 복도에서 일사불란하고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초인종이 울렸고 나는 문 열림 버튼을 눌렀다. 파란색 유니폼을 맞춰 입고 하얀 목장갑을 낀 8명의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왔다. 앞장선 팀장이 태블릿 PC를 든 채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전하현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강남 VIP 포장이사입니다. 어떤 물건들을 옮겨드리면 될까요? 나는 거실 테이블로 다가가 서류철에서 두툼한 구매 영수증과 결제 내역서, 다발을 쑥 뽑아냈다. 그 종이들마다 내 이름 전하현 석자, 혹은 내 신용카드 끝자리 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안방 옷장 맨 오른쪽에 걸려있는 싸구려 남성용 양복 몇 벌이랑 신발장에 처박힌 가죽 벗겨진 구두 몇 켤레 빼고요. 나는 한때 내 온 마음을 다해 꾸몄던 이 집 안을 삥 둘러보았지만 내 눈빛에는 한 줌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머지는 싹 다 포장해주세요. 네, 제 말 틀림없습니다. 모조리 다요. 직원들은 순간 헉하고 숨을 들이켰지만 프로다운 직업정신 덕에 토를 달거나 질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팀장이 손짓 한 번을 하자 8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순식간에 정밀한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찌. 두꺼운 포장용 테이프가 거칠게 뜯기며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벽에 걸려있던 85인치 삼성 텔레비전이 가차없이 뜯겨나갔고 하얀 벽지 위에는 흉측한 구멍 4개가 뻥 뚫렸다. 인부들이 두꺼운 에어캡으로 텔레비전을 겹겹이 칭칭 감는 모습을 보며 내 귓가에는 옛날 가전 매장에서 자랑스럽게 외치던 엄마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우리 아현이가 어릴 때부터 책을 하도 봐서 눈이 나빠. 텔레비전은 무조건 제일 큰 걸로 사야지. 우리 딸 눈 나빠지면 안 돼. 주방 쪽에서 냄비와 식기들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2명의 직원이 거대한 양문형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둔 참이었다. 그 안에는 반찬통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내가 매주 주말마다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만들어둔 밑반찬들이었다. 깻잎장아찌, 멸치볶음, 그리고 친정엄마가 직접 담가서 보내주신 김장김치가 반통이나 남아있었다. 사모님, 이 음식들은 직원이 반찬통들을 가리키며 머뭇거렸다. 통째로 다 싸주세요. 나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다. 담기 애매한 것들은 그냥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다 쏟아버리시고요. 이 냉장고 안에는 김치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마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 반찬통들을 아이스박스 안으로 와르르 쑤셔 넣었다. 최고급 천연 가죽 소파가 분해되었고 다이슨 청소기가 박스에 처박혔으며
안방 화장실에 설치해둔 비데마저 인부들의 능숙한 손길에 의해 모조리 뜯겨나갔다. 집 안 전체가 테이프 뜯는 소리, 종이 박스가 부딪히는 소리, 묵직한 발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때는 사람 사는 냄새가 폴폴 풍기던 따뜻한 보금자리였지만 지금 이곳은 내 두 눈앞에서 살점과 핏줄이 하나하나 발라진 채 차가운 시멘트와 철근 뼈대만을 흉측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베란다로 나가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아현 새댁이네. 이 아침부터 웬일이야? 사모님, 접니다. 나는 창 아래 주차장으로 커다란 이삿짐 트럭이 후진해 들어오는 것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통보 하나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이 집 전세 계약이 다음 달 만기잖아요. 저 단독 명의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연장 안 합니다. 수화기 너머가 2초 정도 적막해지더니 집주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옥타브를 높이며 찢어질 듯 울렸다. 뭐라고요? 아니, 갑자기 방을 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신혼부부가 잘만 살고 있더니만. 요즘 같은 부동산 불경기에 15억짜리 전세 들어올 사람을 갑자기 어디서 구하라고. 그건 사모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요. 내 목소리는 마치 오늘 날씨를 을조리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저는 그저 확인차 연락드린 겁니다. 애초에 그 보증금 15억, 제 결혼 전 개인 통장에서 전액 이체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 한 달 뒤에 그 15억 원 단 10원짜리 하나 틀림없이 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만에 하나 액수가 비거나 그 돈을 제 남편 박은욱 계좌로 보내신다면 그날로 곧장 변호사 대동해서 법정에서 뵙게 될 겁니다. 나는 그녀가 씩씩대며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곧바로 메시지 창을 열어 내가 어제 오후 급하게 계약한 한남동의 철통보안 고급 아파트 주소를 이삿짐센터 팀장에게 전송했다. 오후 2시. 마지막 짐짝이 트럭 위로 실렸다. 현관문이 횡하니 열려 있었고 맞바람이 텅 빈 거실을 휩쓸고 지나가며 으스스한 쇳소리를 냈다. 나는 현관에 서서 마치 폐허가 된 듯한 집안을 쭉 훑어보았다. 오랫동안 가구가 놓여있던 자리를 따라 벽지가 누렇게 변색된 자국들은 마치 보기 흉한 시반처럼 듬성듬성 나 있었다. 마루 위에는 뽀얀 먼지와 짐을 끈 자국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거실이 너무 넓고 횡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고 내가 작게 숨을 내쉬는 소리조차 텅 빈 벽에 부딪혀 메아리로 울려 퍼졌다. 구석에 초라하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박은욱의 허름한 옷가지 몇 벌을 제외하면 이곳에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핸드백에서 작고 네모난 기계를 하나 꺼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사두었던 예비용 홈 카메라였다. 나는 거실에서 유일하게 전기가 들어오는 구석 콘센트에 그것을 꽂아 넣고 거실 전체와 현관문이 완벽한 각도로 찍히도록 방향을 조절했다. 이 모든 작업을 마친 후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다. 일말의 미련도 후회도 없었다. 저녁 7시 서울에는 이미 짙은 어둠이 깔렸고 창밖으로 번쩍이는 화려한 네온 사인 불빛이 한남동 새 아파트의 통유리창을 기괴하고도 매혹적인 색깔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새로 산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와인잔을 가볍게 쥐고 있었다. 찰랑이는 붉은 와인은 마치 핏빛 같았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아까 거실 구석에 설치해둔 홈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이 중계되고 있었다. 영상 속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7시 15분. 홈카메라 영상에서 갑자기 익숙한 도어록 버튼음이 울렸다. 문이 열렸다. 복도의 센서 등 불빛이 먼지투성이 바닥 위로 길쭉한 그림자를 휙 던져놓았다. 박은욱은 구역질 나는 유행가를 흥얼거리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터덜터덜 걸어 들어왔다. 여보, 삼겹살 사왔어. 나 배고파 죽. 그의 징징거리는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서 폭탄처럼 터져나갔고 그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겹겹이 벽을 치며 울려 퍼졌다. 그가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홈카메라는 야간 투시 모드였지만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서린 경악스러운 표정만큼은 소름 돋게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이 툭
하고 바닥으로 처박혔다. 그는 관절이 다 끊어진 목각 인형처럼 뻣뻣하게 굳은 목을 삐걱거리며 이리저리 돌려댔다. 텔레비전이 없었다. 소파도 없었다. 거실 테이블도 사라졌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주방으로 튀어갔다. 구두 밑창이 텅 빈 바닥을 긁으며 끼익 하는 공포스러운 마찰음을 냈다. 냉장고가 없었다. 전자레인지도 없었다. 심지어 그가 평소 얼음물을 부어 마시던 그 유리잔 하나조차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벽구석에서 정수기에 연결되어 있던 얇은 호스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뚝뚝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있을 뿐이었다. 전하현, 그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듯 괴성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공포와 덜덜 떨리는 진동이 섞여 있었다. 전하현, 너 어디 있어? 그는 안방으로 쳐돌아갔다가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다가 다시 비틀거리며 거실로 뛰쳐나왔다. 그러다 마침내 거실 한 구석에 찌질하게 쌓여있는 자신의 허름한 옷가지 무더기를 발견했다.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워들고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댔다. 동시에 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지잉하고 짧게 울렸다. 화면에 박은욱의 이름이 떴다. 하지만 나는 진작에 모든 수신을 차단해 버린 상태였다. 그가 들을 수 있는 건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계적인 연결음뿐일 것이다. 나는 카메라 영상 속에 그가 길길이 날뛰며 스마트폰을 바닥에 패대기 쳤다가 이내 짐승처럼 헐떡이며 절망적으로 다시 주워드는 꼴을 감상했다. 극도로 허기졌던 모양인지 그는 쥐새끼처럼 텅 빈 주방을 두 바퀴쯤 맴돌더니 배달 앱을 켰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내 스마트폰 화면 상단에 은행 시스템 알림 메시지가 띠링하고 떴다. 그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지독하게 차가운 텍스트였다. KB국민은행 가족카드 결제 시도. 사용처는 배달의 민족. 금액은 35,000원, 거래 상태는 승인 거절. 거절 사유는 본인 회원에 의한 카드 사용 정지 상태. 나는 그 메시지를 내려다보며 손에 쥔 와인잔을 가볍게 빙글빙글 돌렸다. 붉은 와인이 유리벽에 피눈물 같은 핏빛 자국을 남겼다. 홈카메라 영상 속 박은욱은 한글조차 읽지 못하는 문맹처럼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질 듯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경련이 온 것처럼 파르르 떨렸고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스마트폰 불빛만 받은 그의 안색은 시체처럼 허옇게 질려 있었다. 마침내 그는 깨달은 것이다. 거머리처럼 내 몸에 들러붙어 끝없이 영양분을 빨아먹던 그 밥줄이 내 손에 의해 단칼에 아주 무자비하게 끊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그는 바닥에서 짐승처럼 펄쩍 뛰어오르더니 거의 기다시피 허겁지겁 현관문 밖으로 튕겨나갔다. 문이 제대로 닫히지도 않은 채 반쯤 벌컥 열려 있었다. 나는 천천히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다. 탄닌의 쌉쌀한 맛이 혀끝으로 퍼져나갔다. 그때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징징 울려댔다. 이번에는 박은욱이 아니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지만 끝자리 번호 4자리를 보는 순간 단박에 알아챘다. 시댁 유선전화 번호였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수화기 너머로는 평소의 그 가식적인 인사말 대신 고막을 찢어버릴 듯한 악다구니와 물건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장이라도 시댁 지붕이 통째로 날아갈 것만 같은 아수라장이었다. 미쳤어. 이 망할 년이 진짜 아가씨 아르미의 히스테릭한 악쓰는 소리였다. 어찌나 날카로운지 스마트폰 스피커가 다 찢어질 지경이었다. 엄마, 이거 진품이라며. 보증서는 어딨어? 영수증이랑 보증서도 없이 차고 나갔다가 그 금수저 오빠가 나 어떻게 보겠어? 나보고 짝퉁 차고 선자리 기어 나온 허세녀라고 비웃을 거 아냐. 내 체면 다 구겼잖아.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곧이어 당황해서 쩔쩔매는 시어머니의 변명이 이어졌다. 아이고, 야, 내가 그거 챙겨 나올 때 보증서 쪼가리 찾을 정신이 어딨었겠냐? 그냥 눈에 띄길래 확 집어온 거지? 얘야, 울지 마, 울지 마. 내가 지금 당장 그 애도 못 낳는 성년연한테 전화해서 당장 보증서 대령하라고 할 테니까. 감히 안 가져오고 배겨?
내가 이 집안에서 2번 다시 얼굴도 못 들고 살게 쫓아내버릴 테니까. 전화는 무슨 놈의 전화를 해. 방금 오빠가 미친놈처럼 헐떡이면서 뛰어 들어왔는데 집구석에 살림살이가 싹 다 털렸다잖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판국이야. 뭐가 털려. 그년이 감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지. 미친년 아니야 이거? 수화기 너머로 도자기가 벽에 처박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 여자들의 귀를 찌르는 비명.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박은욱의 씩씩거리며 방문을 걷어차는 소리가 짐승들의 울음소리처럼 뒤엉켜 한편의 우스꽝스러운 막장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스피커폰 모드로 멀찍이 떼어놓고 푹신한 소파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창밖으로 펼쳐진 한남동의 야경은 눈이 시리도록 찬란하고 아름다웠다. 나는 통유리창에 비친 내 서늘한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며 천천히 와인잔을 들어 올려 유리창 속에 나와 가볍게 건배를 했다. 청담동의 한 미슐랭 최고급 레스토랑 안을 구역질이 날 정도로 진동하는 화이트 트러플과 최고급 이탈리아산 발사믹 식초의 냄새가 공기 중에 훅 끼쳐왔다. 나는 레스토랑의 가장 깊숙하고 조명이 어둑한 구석 테이블에 앉아 탄산수가 담긴 유리잔 겉면에 송글송글 맺힌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문지르고 있었다. 크리스탈 유리잔의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손끝을 타고 신경까지 고스란히 전해졌고 분노로 터질 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내 근육들에 일순간 차가운 각성을 가져다 주었다. 테이블 앞쪽을 가리고 있는 실내 화분 풀립들의 틈새로 내 시선은 마치 장전된 스나이퍼 소총처럼 새 테이블 너머에 앉아있는 그 인간의 뒤통수에 정확히 꽂혀 있었다. 그건 내 시누이, 박아름이었다. 그녀는 눈부시게 찬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앉아 있었다. 그 몸에 착 달라붙는 실크 원피스를 입고 특유의 일부러 꾸며낸 소름 돋게 달콤하고 애교 섞인 콧소리로 교태를 부리며 웃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시어머니 앞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해댔던 바로 그 금수저 맞선남이었다. 하지만 내 시선은 그 남자에게 단 1초도 머물지 않았다. 내 두 눈은 두꺼운 파운데이션이 떡칠된 아름의 목덜미에 징그럽도록 꽉 박혀 있었다. 그곳에는 레스토랑의 따뜻한 조명 빛을 받아 눈을 찌를 듯 오만하게 반짝이는 빛이 있었다. 내가 수없이 밤을 새우고 밥 먹듯 찾아오는 위경련을 견뎌가며 피땀으로 바꿔온 바로 그 까르띠에 목걸이였다. 나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너무 힘을 준 탓에 양볼의 근육이 시큰거리며 아려왔다. 관자놀이에서 툭툭 붉어지며 뛰는 핏줄은 레스토랑에 흐르는 나른한 재즈 선율과 하나가 되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 있자니 3년 전 어느 주말 아침의 기억이 통제할 수 없이 떠올랐다. 그날 나는 화장실 문을 열다가 아름이 내 화장품 파우치에 손을 쑥 집어넣고는 아직 뜯지도 않은 최고급 라메르 크림을 몰래 빼돌리는 현장을 목격했다. 내가 빈 상자를 들고 따져 묻자 박은욱은 소파에 벌러덩 누운 채 사과를 씹어먹고 귀를 후비적거리며 짜증스럽게 내뱉었다. 이제 당신 동생이잖아, 아현아. 그깟 얼굴에 바르는 기름통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당신 돈도 잘 버는데 하나 더 사면 될 거 아냐? 그 인간들의 머릿속 논리로는 내가 벌어들인 돈 10원 한 장부터 피땀 흘려 산 물건 하나하나까지 전부 자기들 맘대로 가져다 써도 되는 공공재나 다름없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레스토랑 중앙난방에서 흘러나오는 서늘한 공기가 폭발하기 직전인 내 가슴속을 가득 채우게 내버려 두었다. 나는 에르메스 핸드백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스마트폰을 꺼낸 뒤 손가락 끝으로 화면을 가볍게 터치했다. 메시지 한 통이 전송되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레스토랑의 무거운 노쇠문이 거친 힘에 의해 확 밀려 열렸다. 나이프와 포크가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우아한 미러만이 맴돌던 레스토랑 안은 순식간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짙은 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은 건장한 체격의 두 남자가 성큼성큼 비싼 페르시아 양탄자 위를 밟고 들어왔다. 그들이 신은 무거운 검은색 군용 워커가 대리석 바닥에 긁히며 내는 쇳소리는 이 고상한 레스토랑과 끔찍할 정도로 어울리지 않았다. 강남경찰서 강력반 소속 형사들이었다. 오늘 오전
나는 경찰서의 차가운 철제 의자에 꼬박 3시간을 앉아 있었다. 고화질 홈카메라 녹화 영상과 목걸이 구매 당시의 원본 영수증,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위조방지 1년 번호가 찍힌 감정증명서까지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그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두 형사는 길을 막아서려는 지배인을 가볍게 밀쳐내고는 매서운 눈빛으로 레스토랑 안을 휘훑어보더니 마침내 정확하게 아름의 등짝을 조준했다. 나는 구석 테이블의 짙은 그림자 속으로 몸을 한껏 웅크린 채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피어오르던 그 맞선 테이블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형사들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실례합니다. 박아름 씨 맞습니까? 나이가 지긋한 형사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법한 이 숨막히는 고요 속에서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다. 아름의 얼굴에 피어있던 달콤한 미소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성기알을 콕 찢고 있던 그녀의 은색 포크가 허공에 멈췄고 방금 전까지 레드와인 잔을 우아하게 쥐고 있던 가느다란 손가락이 통제할 수 없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 탓에 은색 포크가 최고급 본차이나 접시 위에서 덜그럭덜그럭 요란한 소리를 냈다. 네, 낸데요. 누구시죠? 형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안주머니에서 경찰 공무원증을 꺼내 그녀의 눈앞에 쫙 펼쳐 보였다. 경찰 마크에서 튕겨나온 불빛이 아름의 두 눈을 찔렀다. 강남경찰서 강력반입니다. 아주 악질적인 빈집털이 절도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여러 증거 자료를 대조해본 결과 도난당한 고가의 작물이 현재 당신의 목에 걸려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말입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금수저 맞선 남이 헉하고 헛숨을 들이켰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새하얀 냅킨이 테이블 위로 툭 떨어졌다.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경찰과 아름을 번갈아 쳐다보았고 이에 바른 미소가 맴돌던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숨길 수 없는 경악과 지독한 혐오감으로 물들어갔다. 도둑질요. 작물. 지금 무슨 헛소리들을 하시는 거예요? 미치셨어요? 아름의 목소리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삑사리가 났고 기괴할 정도로 날카로운 비명처럼 변해버렸다. 그녀는 거의 반사적으로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려 자신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누가 봐도 재발절인 도둑년에 얼빠진 행동이었다. 그 꼴이 어찌나 멍청한지 헛웃음이 날 지경이었다. 지금 당신 목에 걸고 있는 그 까르띠에 목걸이 말입니다. 젊은 형사가 한 걸음 바짝 다가서며 주머니에서 코팅된 증명서 사본을 꺼내 들었다. 목걸이 잠금장치 뒷면에 새겨진 레이저 위조방지 1년 번호를 지금 당장 확인해야겠습니다. 만약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신다면 저희는 지금 즉시 작물 취득 및 알선 혐의로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 사방의 테이블에서 쓰나미 같은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나는 옆 테이블에 앉은 샤넬 정장 차림의 사모님이 이미 최신형 스마트폰을 슬그머니 들어 올려 공포에 질려 일그러진 아름의 낯짝을 정면으로 찍고 있는 것을 보았다. 찰칵, 찰칵거리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사방에서 팝콘 터지듯 울리기 시작했다. 어머나 세상에, 도둑년이었어? 훔친 작물을 차고 맞선을 보러 나와? 저 여자네 집안은 가난에 미쳐버린 거야 뭐야. 진짜 토 나온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는 독을 바른 비수가 되어 아름이 그토록 콧대 높여 자랑하던 허영심의 정중앙에 푹푹 꽂혔다. 아름의 안색은 순식간에 죽은 사람처럼 잿빛으로 변했다. 비싼 립스틱을 칠한 그녀의 입술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쳤고 제대로 된 문장조차 뱉어내지 못했다. 아니에요. 이거 우리 엄마가 준 거라고요. 내 물건 맞아요. 오빠가 빨리 이 사람들한테 설명 좀 해줘요. 그녀는 절망적으로 떨리는 두 손을 뻗어 맞선 남의 팔뚝을 붙잡으려 했다. 그 남자는 마치 치사율 100%의 전염병 환자라도 본 것처럼 기겁을 하며 몸을 뒤로 확 뺐고 그 바람에 의자 다리가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끔찍한 비명을 냈다.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빼내어 테이블 위에 신경질적으로 탁 내리쳤다. 마치 이곳의 공기조차 더럽다는 듯한 태도였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앞으로 내 연락처 차단하고 다신 연락하지 마십시오. 당신 진짜 구역질 납니다.
말을 마친 남자는 겉옷조차 챙기지 않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레스토랑을 빠져나갔다. 안 돼. 오빠. 내 말 좀 들어봐요. 아름이 절망에 빠져 꽥꽥 소리를 질렀다. 두꺼운 파운데이션과 마스카라가 섞인 시커먼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흉측한 검은 도랑 두 줄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형사는 그녀가 더 이상 미쳐 날뛰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나이든 형사가 굵은 팔뚝을 뻗어 단숨에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더니 다른 한 손으로 아주 능숙하게 그녀의 목덜미 뒤쪽에 있는 목걸이 잠금 장치를 잡아챘다. 딸깍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목걸이가 풀려나갔다. 경찰은 눈을 찌를 듯한 조명 아래로 목걸이를 들어 올리더니 주머니에 챙겨온 보석용 확대경을 꺼내 눈을 가늘게 뜨고 꼼꼼하게 대조하기 시작했다. 공기가 그 순간 쩍하고 얼어붙은 듯 했다. 위조 방지 1년 번호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도난당한 작물 확인 완료. 형사는 사형 선고를 내리듯 차갑게 내뱉었다. 그는 투명한 비닐 증거물 봉투를 꺼내어 번쩍이는 빛을 뿜어내는 그 목걸이를 툭 던져 넣었다.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리는 그 끔찍한 소리는 아름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마저 완전히 끊어놓았다. 박아름 씨, 지금 즉시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딸깍 소리를 내며 그녀의 손목을 옥죄는 순간 아름은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는 두 형사에게 양쪽 팔이 꿰인 채 짐짝처럼 질질 끌려 레스토랑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끌려가는 내내 악을 쓰며 오열했지만 마치 쓰레기를 보듯 자신을 노려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피하기 위해 가슴팍에 고개를 푹 처박을 수밖에 없었다. 이 강남의 최고급 상류층 사회에서 그녀는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사회적 매장을 당한 것이다. 나는 상갓집 개처럼 노쇠 문밖으로 끌려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싸늘하게 쳐다보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탄산수 잔을 느긋하게 들어 올려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탄산 기포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톡톡 터졌고 불타오르는 듯한 짜릿한 통증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내가 지금껏 마셔본 그 어떤 빈티지 샴페인보다도 아찔하게 달콤했다. 3일 뒤 수요일 오후. 때 아닌 매서운 가을비가 광화문 외국계 기업 사옥의 통유리 외벽을 미친 듯이 때리고 있었다. 하늘은 사람을 짓누르는 듯한 칙칙한 잿빛이었다. 나는 일정한 속도로 내려가고 있는 전망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었다. 유리문 위로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 내 서늘한 얼굴이 비쳤다. 나는 칼같이 다림질된 최고급 맞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단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긴 상태였다.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기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고 문이 열리기도 전에 나는 이미 그 기괴한 소리를 듣고 말았다. 그것은 마치 짐승이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에 내지르는 듯한 아주 찢어지는 비명이었다. 1층 로비에 잔잔하게 깔려있던 낮은 비즈니스 대화 소리와 경쾌한 하이힐 소리를 단숨에 썰어버리는 악다군이었다. 전하현 이 독한 년아, 당장 튀어나와. 너 도대체 어디 쥐어박혀 있어. 우리 가족 다 말려 죽여야 직성이 풀리겠어. 자기 시누이를 감방에 쳐넣는 천하의 몹쓸 패류나 년아. 엘리베이터가 작고 부드러운 띵동 소리를 냈다. 문이 양쪽으로 스르르 열렸다. 비릿한 빗물 냄새와 커피 향이 뒤섞인 서늘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대리석이 쫙 깔린 넓고 환한 글로벌 기업 사옥의 1층 로비 한가운데 거대한 원형 주식 전광판 바로 아래에 나의 시어머니 김순자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몰골은 기가 막히게도 우스꽝스러웠다. 그녀가 평소 미용실에서 수십만 원을 주고 볶아 올려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뽀글뽀글한 파마머리는 비에 쫄딱 젖어주름진 이마 위로 미역줄기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체면 따위는 내다버린 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두 다리를 천박하게 쩍 벌리고는 양손으로 허벅지와 가슴팍을 퍽퍽 내리치며 전형적인 막무가내 뺑덕어멈 행세를 하고 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 3명이 진땀을 뻘뻘 흘리며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지만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리는 늙은 여자라 함부로 끌어내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무전기로 지원 요청만 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안 요원들 바깥쪽으로는 이미 우리 회사 직원들이 두세 겹으로 둥글게 둘러서 있었다.
평소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폼나게 걷던 부서장들과 젊은 사원들은 바닥에서 뒹구는 저 늙은 여자를 향해 경악과 조소가 뒤섞인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로비 전체가 벌떼가 윙윙거리는 듯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뒷목의 솜털이 하나하나 곤두서는 기분이었다. 서류 가방을 쥔 내 손가락에 힘이 빡 들어갔고 정갈하게 다듬어진 손톱이 가죽 손잡이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바닥에서 발버둥 치는 저 여자를 보고 있자니 불현듯 내가 결혼하던 그날의 풍경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날 그녀는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맞춤 한복을 쫙 빼입고 인자하기 짝이 없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친정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았다. 눈물이 찔끔 날 만큼 간절한 목소리였다. 사돈어른, 아무 걱정 마세요. 우리 아현이가 저희 집에 시집 오면 제 친딸처럼 아끼고 보듬어 줄 겁니다. 저희 집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는 일 없게 할 테니 마음 놓으세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우리 순진한 부모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예단비 10원 한 장 바라지 않고 도리어 산더미 같은 혼수를 털어 넣어주셨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나를 딸처럼 아끼겠다던 저 여자는 나를 그저 전원 코드를 뽑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현금 인출기 취급을 했고 명절마다 주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사상에 올릴 동그랑땡을 수백 개씩 붙여내야 하는 공짜 식모로 써먹었을 뿐이다. 나는 걸음을 내디뎌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왔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리드미컬하게 때리며 날카롭고 또렷한 또각또각 소리를 냈다. 내 기척을 눈치챈 구경꾼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물러서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길을 하나 내어주었다. 아현아, 시어머니 김순자가 고개를 획 돌렸다. 핏발이 서서 섬뜩하기 짝이 없는 두 눈이 나를 뚫어질 듯 노려보았다. 그녀는 마치 털이 곤두선 미친 암탉처럼 바닥에서 네 발로 기어 벌떡 일어나려다 물기 묻은 바닥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을 뻔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발톱을 세운 악마처럼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내 쪽으로 돌진해왔다. 이 미친년아. 당장 가서 고소 취하 못해. 너 때문에 우리 아름이 선자리 다 박살난 거 알아? 몰라. 걔 지금 경찰서에 전과 기록 남게 생겼다고. 돈도 썩어나는 년이 그깟 목걸이 하나가 대수야. 우리 집안을 이렇게 풍비박산 내야 직성이 풀리겠어. 보안요원 2명이 잽싸게 내 앞을 막아서며 그녀의 양팔을 꽉 낚아챘다. 그녀는 미친 듯이 발악하며 악취나는 침방울을 사방에 튀겨댔고 이목구비는 극도의 분노와 악독함으로 일그러져 괴물처럼 뭉개져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딱 3걸음 떨어진 위치에서 걸음을 멈췄다. 뒷걸음질 치지도 않았고 당황한 기색 하나 비치지 않았으며 심지어 숨소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나는 그저 빗물과 싸구려 향수가 뒤섞인 그녀의 퀴퀴하고 시큼한 냄새를 가만히 맡고 서 있었다. 어머니의 내가 얼음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제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이 3글자는 그저 내 위장을 쥐어짜는 역겨운 단어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은 제 집에 도둑년이 기어들어와서 수천만 원짜리 폐물을 훔쳐갔는데 제가 경찰에 신고할 게 아니라 돈 많은 제 자신을 탓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누가 도둑년이야? 도둑년이 어딨어? 우린 가족이잖아. 피부치끼리 물건 좀 쓴 게 어떻게 도둑질이야.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독사 같은 년, 그녀가 목청이 찢어져라 악을 썼다. 핏대가 잔뜩 선 그녀의 목줄기가 툭툭 붉어져 나와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확 커졌다. 세상에, 들었어. 시어머니가 며느리 물건을 훔친 거였어? 수천만 원어치나 훔쳐놓고 회사까지 쫓아와서 저 지랄을 해? 저 집구석 단체로 정신병자 아니야? 나는 그녀의 개 짖는 소리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한 손길로 서류 가방의 지퍼를 열고 회의용 태블릿 PC를 꺼냈다. 수백 쌍의 눈동자가 나를 주시하는 가운데 나는 단 한마디의 군더더기 없이 홈카메라 녹화 영상을 튼 뒤 음량을 최대치로 올렸다. 그리고 화면을 확 뒤집어 빙 둘러선 사람들을 향해 똑바로 치켜들었다. 태블릿 PC의 큼직한 스피커에서 당당하고 탐욕에 찌든 시어머니 김순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터져나왔다. 아이고, 이 망할 년이 이렇게 비싼 걸 꽁쳐두고 있었네.
그녀의 목소리는 넓디 넓은 로비를 메아리치며 맴돌았고 통유리 벽에 부딪혀 무한히 증폭되었다. 화면 속에서 그 잘난 명품 카디건을 걸친 여자는 흙 묻은 신발로 바닥을 짓밟으며 내 서랍을 거칠게 열어젖히고는 번쩍이는 목걸이를 자기 가방에 쑤셔 넣고 있었다. 쯧쯧, 이렇게 비싼 걸 우리 아름이 선자리에 차고 나가면 그 금수저놈 기선 제압은 문제없겠어. 영상이 끝나자 로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막에 빠졌다. 김순자의 악다구니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그녀는 얼음 마법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제자리에 뻣뻣하게 굳어버렸고 쩍 벌린 입에서는 기괴한 꺽꺽 소리만 날 뿐 단 한 글자도 토해내지 못했다. 재미난 구경거리를 보던 사람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끔찍한 혐오감과 구역질, 그리고 사회학을 바라보는 멸시로 바뀌는 것을 그녀도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의 징그러운 탐욕을 가려주던 마지막 빤스자락을 제 손으로 찢어버린 채 서울에서 가장 엘리트들만 모인 이 빌딩 한복판에서 완벽한 발가벗 껴짐을 당했다는 사실을. 나는 표정 하나 없이 고개를 돌려 진땀을 빼고 있는 보안 팀장을 바라보았다. 팀장님, 저 여자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로비에서 난동을 부린 것도 모자라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칼바람처럼 매서웠다. 당장 저 여자를 빌딩 밖으로 끌어내서 순찰 또는 경찰에게 넘겨주세요. 제 개인 변호사를 통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저 인간에게 소송을 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 이사님. 보안팀장은 그제야 허리를 꼿꼿이 펴더니 이미 뼈없는 연체동물처럼 바닥에 허물어진 김순자를 억지로 질질 끌고 회전문 밖으로 던져버리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욕지거리를 내뱉지 못했다. 그저 두 손으로 자신의 낯짝을 꽉 틀어막고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낼 뿐이었다. 나는 두 번 다시 그녀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깔끔하게 뒤돌아 하이힐을 올리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에게는 지금 중요한 다국적 화상회의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내 인생의 단 1초도 낭비할 생각이 없었다. 시간은 무자비한 조각칼이 되어 짧은 한 달 사이에 두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극과 극으로 파내어 버렸다. 초겨울에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서울을 덮쳤다. 나는 서초동 최고급 로펌의 VIP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온풍기가 빵빵하게 돌아가는 따뜻한 실내에는 갓 내린 원두커피와 고급 가죽 냄새가 은은하게 뒤섞여 있었다. 나는 넓고 안락한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다리를 우아하게 꼬고 차가운 유리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내 곁에 앉은 사람은 서울에서 가장 수임료가 비싼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무거운 참나무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남자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내 숨은 반사적으로 아주 짧게 멎어버렸다. 가슴이 아파서가 아니었다. 도저히 두 눈 뜨고 봐주기 힘들 만큼 지독하고 강렬한 시각적 충격 때문이었다. 그것은 박은욱이었다. 아니, 가까스로 박은욱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어 다니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내가 200만 원을 주고 맞춰준 양복을 빼입고 천연 가죽 소파에서 건방지게 다리를 꼬고 얼음물을 들이켜던 그 뻔뻔한 놈은 지금 좋기 10년은 폭삭 늙어버린 몰골을 하고 있었다. 며칠을 안 감았는지 머리통엔 기름이 떡져 두피에 딱 달라붙어 있었고 눈은 퀭하게 움푹 파였으며 광대뼈만 툭 붉어져 나왔다. 목덜미가 누렇게 찌들고 보풀이인 낡은 셔츠 위에 싸구려 검은 패딩을 겹쳐 입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구역질이 나는 건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냄새였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 방의 퀴퀴한 곰팡내와 시큼한 하수구 냄새, 그리고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처분된 삼각김밥에서나 날 법한 전 참기름 냄새가 뒤섞인 악취였다. 빵빵하게 영양을 공급해주던 내 거대한 링거줄을 가차없이 뽑아버리자 이 징그러운 기생충은 현실의 혹한 속에서 순식간에 바짝 말라비틀어진 미라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유령처럼 흐느적거리며 내 맞은편 의자로 기어오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털썩 주저앉았다. 지독한 영양실조로 덜덜 떨리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는데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까지 꼬질꼬질하게 껴있었다. 그의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자니
시원한 얼음물을 들이켜며 나더러 대범하게 넘어가라던 한 달 전에 그 뻔뻔한 낯짝이 오버랩 되었다. 이 짜릿한 대비감은 내게 거의 변태적일 만큼 통쾌한 쾌감을 안겨주었다. 내 변호사는 입에 발린 소리 하나 없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그의 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서류가 매끄러운 유리 테이블 위를 스르르 미끄러져가 파들파들 떨고 있는 그의 손끝 앞에서 멈췄다. 박은욱 씨, 최종 이혼 합의서입니다. 기계처럼 건조한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귀하의 모친과 여동생이 저지른 절도 행위, 그리고 혼인 기간 동안 제 의뢰인에게 가한 심각한 정신적 학대, 아울러 귀하가 가정의 재산 형성에 그 어떠한 실질적인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재산 분할 비율 0%를 요구합니다. 제 의뢰인이 결혼 전 지불했던 15억 원의 전세 보증금은 전액 회수하여 의뢰인의 개인 자산으로 귀속되었습니다. 또한 귀하는 제 의뢰인에게 1억 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박은욱은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서류를 노려보았다. 재산 분할 비율 0%와 7억 원 위자료라는 시커먼 글씨 위를 그의 시선이 미친 듯이 훑어내렸다. 그의 목젖이 위아래로 꿀렁거리며 쩍쩍 갈라진 침 삼키는 소리를 냈다. 영영. 게다가 위자료 1억, 사막에서 꼬박 사흘을 굶고 목마른 자처럼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으로 끔찍하게 쉰 소리가 났다. 그가 고개를 번쩍 들어 나를 쳐다보는 순간 퀭한 두 눈동자에 비루하고 찌질한 눈물이 핑 돌았다. 아현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토록 매정할 수가 있어. 그가 갑자기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더니 두 무릎을 푹신한 카페트 바닥 위로 쾅 하고 꿇었다. 둔탁한 파열음이 울렸다.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유리 테이블 가장자리에 두 손을 매달고 당장이라도 몽둥이에 맞아 죽을 길고양이 같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었어. 아름이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지금 어디 취직은커녕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폐인처럼 박혀 있어. 우리 엄마는 충격받고 쓰러져서 아직도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계셔. 그 전셋집 주인 아줌마가 어제 우리 식구를 쫓아냈어. 당장 새 전세 보증금 낼 돈도 없고 월세 보증금 100만 원 융통할 데도 없어서 어제 새벽에 경기도 외곽에 창문 하나 안 뚫린 썩은 반지하 방으로 쫓겨났어. 사방천지가 곰팡이 투성이고 수도관이 터져서 물바다야. 사채업자들이 어제 엄마 병원까지 들이닥쳐서 남은 세간살이에 온통 빨간색 압류 딱지를 덕지덕지 붙여놨다고. 나 매일 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으로 하루 한 끼 때우고 있어. 나 진짜 이러다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그의 더러운 얼굴을 타고 줄줄 흘러내려 카페트 위로 뚝뚝 떨어졌다. 알량한 자존심조차 완전히 박살난 모습이었다. 아현아, 제발 부탁이야. 우리 그동안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보증금 쥐꼬리만큼만 떼어주라. 단돈 1,000만 원만이라도 좋아. 우리 식구 해라도 드는 방구석 하나만 구하게 해주라. 나 좀 살려줘. 나는 그가 어깨를 들썩이며 처절하게 오열하는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처량하게 울부짖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단 한 톨의 동정심이나 파문도 일지 않았다. 나는 아주 느릿하고 우아하게 손을 뻗어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얼음물이 가득 든 유리 물병을 집어들었다. 내 몫의 유리잔에 물을 따랐다. 영롱한 얼음 조각들이 유리벽에 부딪히며 쨍, 쨍, 쨍 하는 맑은 소리를 냈다. 오직 그의 비루한 흐느낌만이 맴도는 이 적막한 회의실 안에서 그 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경쾌하고 아름다웠다. 나는 얼음물 잔을 들어 올렸다. 겉면에 맺힌 시리도록 차가운 냉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고 물을 크게 한 모금 들이켰다. 뼛속까지 차가운 물줄기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내 안에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었을지도 모를 인간적인 연민의 찌꺼기마저 완벽하게 얼려버렸다.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두꺼운 유리 바닥이 테이블과 부딪히며 묵직하고 단호한 마침표를 찍었다. 나는 몸을 살짝 앞으로 숙여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당겨 뼛속까지 시린 미소를 지어주었다. 나더러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라며
조용한 회의실 안에 울려 퍼진 내 목소리는 섬뜩하리만치 선명했다. 내 집이며 살림이며 너희 가족까지 몽땅 다 너한테 넘겨줬잖아. 내 엄마 김치국물 한 방울 신경 쓸 일 없게 내가 이토록 대범하게 양보해줬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징징대고 불만인 거야? 박은욱의 울음소리가 순간 목구멍에 콱 막혀버렸다. 그는 누군가에게 목을 콱 졸린 사람처럼 입만쩍 벌린 채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그가 한 달 전 나를 찌르고 난도질했던 그 당당하고 오만한 헛소리들이 지금은 시뻘겋게 녹슨 쇠망치가 되어 그의 알량한 자존심과 인생을 통째로 지식여버리고 있었다. 나는 구역질 나는 그의 낯짝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옆자리에 두었던 에르메스 핸드백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트렌치코트에 잡히지도 않은 구김을 가볍게 털어냈다. 도장 찍어, 박은욱. 안 그러면 내 남은 평생 그 더러운 반지하 방구석조차 편히 두 다리 뻗고 못 자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는 뒤로 획 돌아섰다. 7cm 하이힐을 신고 한치의 미련도 없이 문을 향해 걸어갔다. 뾰족한 구두 굽이 원목 마루를 때리는 또각또각 소리가 맑고 단단하며 확신에 찬 메아리가 되어 뒤로 울려 퍼졌다. 내가 묵직한 참나무 문을 밀고 나가는 순간 문 밖으로는 서울의 매서운 초겨울 햇살이 아낌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시리도록 차갑지만 그 무엇보다도 찬란하고 눈부셨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늘 행복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